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2018년 1월 30일 국정운영 10대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로 이날이 그 황제도시락 사건이 벌어진 그날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황제도시락은 할인한 가격이 1인당 69,000원짜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던 그 가격보다 훨씬 비싼 도시락이었던 것이죠. 이날 이 행사에 모인 공무원들이 150명. 그래서 그들이 2018년 국정 운영에 대해서 10대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그런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대 주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그를 중심으로 한 집행정부에서 2018년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밝힌 정책 발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2월 24일 자정까지인 그 보궐 대통령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그러한 법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이 집행되도록 할 수 있을지 그 문제는 고민해 보기로 하죠. 이 10대 주요 정책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적폐청산과 혁신속도 가속화. 둘째,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주력. 셋째,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튼튼하게 뒷받침. 넷째, 공정경제 확립 상생협력 강화. 다섯째,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 삶의 질 제고. 여섯째, 국민 안전 확보, 깨끗한 환경 보존. 일곱째, 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여덟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아홉째,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를 과연 알고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인지, 다시 말해서 현실성이라든지 피부에 와 닿는 바가 없는 마치 그 구호나 표어 같은 그 정책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책의 제목은 이렇게 좀 번지르르하게 보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천을 할 의지가 있고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행정공무원이라면 국민들이 과연 그렇다, 그것은 참 바로 잡아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이 항목은 반드시 제대로 집행이 돼서 성사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항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 10가지 중에 9번째를 안보로 놓은 것이 참 특이하죠. 세계에서는 지금 한반도의 이 전쟁 위험, 이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30일에 이르러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안보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만치 9번째에다가 밀어두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도 안보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한다, 이것이 9번째입니다. 튼튼한 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협력조차 10가지 중 9번째에 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혹해가지고 북한에서 무엇이 온다고 하면은 그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그것이 인생의 지상 목표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쇼인 모양입니다. 이 10가지 중에 9번째로 밀어놓은 것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현 집행정부는 2018년 1월 안보를 팽개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한민국 내부에 칼질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아마도 아주 잘못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고치겠다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 혈통마저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땅에 있었던, 거기에 있다가 사라진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지만 그들이 이번 이 10대 주요 정책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끊어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실제로는 70년 동안 쌓아온 우리 5천만 국민이 그동안에 나고 죽고 한 그 긴 세대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모든 것을 다 바꿔치고 부숴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정책 대부분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 부수기, 대한민국 없애기, 이런 것이죠. 혁신도 그렇습니다. 혁신도 더 나은 곳을 위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혁신인데, 이들은 일단 있는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무엇을 놓는 것을 이럴 때는 적폐청산이라 그러고 저럴 때는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떻든 그들이 대한민국을 깡그리 다 부숴버리고 나면, 그래서 빈 땅이 되면 그때부터 삽질을 해서 땅을 고르고 지하 작업을 하고 새 집을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빈 땅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부숴내리는 그 작업이 간단치는 않죠. 어떻든 지금 이 문재인과 그 일당이라고 국민들이
아주 지긋지긋해 하면서 부르는 이런 호칭으로 불리우는 그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 안에서 파괴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남들의 눈치를 힐끔힐끔 보면서 내부 파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최대한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정말 5년 동안 들어앉아 있겠다 하면은 5년 동안 참겠다. 그리고 그들은 5년 동안 실컷 부수다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정책 목표가 적폐청산과 혁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 오늘은 어느 집이 털렸고 오늘은 누구누구가 줄줄이 구속이 될 예정이고 이런 소식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깃발과 낫을 들지 않았을 뿐이지 영화 속 장면이 매일 반복되고 있지요. 둘째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두 번째 항목에 놓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도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다시피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신림동 김밥집 케이스, 그것을 생각해 보아도 명백합니다. 이들은 사업주를 마치 착취자, 그리고 종업원은 착취를 당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김밥집 케이스에서 보았듯이 이 종업원이 오히려 주인을 걱정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종업원과 자영업자는 윈윈 관계인 것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닌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이들은 첫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빵집이라든지 치킨집의 케이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좌파들은 어떤 상점의 주인만 되면, 어떨 때는 그들이 굉장히 작은 상점의 주인이지만 종업원을 한번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상점의 주인은 바로 돈 많은 인민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업원의 월급을 올려줘라 하면서 이 사장들에게 강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강압에 종업원의 월급을 올려주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빵값이 올라가겠죠. 치킨값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인상되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공정위에서 가격을 규제합니다. 무엇이든지 이들이 하는 것이 종업원의 월급을 올려주라, 그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라,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다 명령이고 규제입니다. 그리고 한 번 규제하고 그것이 안 되면 더 센 규제를 하고 또 더 돈을 많이 내놓으라 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법을 집행했는데 이들은 콕 집어서 협박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규제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결국 빵 생산이 중지되겠죠. 치킨 생산이 중지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대한민국은 무시무시한 이 규제의 칼날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합니다. 그냥 돈이 나온 줄 알죠. 그런데 그것은 자발적인 것도 아니었고 노사 간의 담판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시행된 것입니다. 강제인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강제, 규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 영업자라든지 혹은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싸우는 일조차 정부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대신인데 그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어떻든 이 독재의 부분은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좀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것은 현재 이 정부, 집행정부에서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이 꼬뮤니스트들, 이때의 꼬뮤니스트는 공산주의라고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21세기에도 꼬뮤니스트가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 이전 강의를 찾아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부 그리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스스로가 꼬뮤니스트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들 꼬뮤니스트들이 사람이 산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전혀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학생으로 친다면 왕따를 당하는 입장에서 인생을 사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고 마음속에는 불만이 있더라도 그 억압을 받는 아마도 그런 타입의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들과는 좀 다르죠. 현재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들이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지는 그렇게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나 나와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왕따라는 게 과연 있었던가? 지금 아이들은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가해를 하는 아이들도 좀 심해졌고 또 피해를 보는 아이들도 좀 약해졌고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떤 폭력 피해자가 되더라도 기회만 오면 싸우자면 싸웠죠.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절대 기죽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그런 굳센 기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아버지, 돈이 없는 아버지도 집안에서는 가장 센 사람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인 것이지요. 혹시 자녀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합시다.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러면은 쓸모없는 인간이냐?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벌주의 국가다, 학벌주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이고 실제로는 각자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려고 부모들은 온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1등이 있으면 꼴등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성적이 그냥 그저 그렇거나 아니면 성적이 안 좋은 그런 학생이 더 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공존을 지키는 일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온 가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죠. 사실은 대부분 어머니가 가사를 전담합니다.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좀 많이 부담을 하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 가족 중에서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나 하는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운동 기간에 심상정 씨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아내, 설거지하는 딸은 설거지를 너희가 하는 것이다. 그 너희가 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종 취급한다고 해서 사실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상정 씨는 한국인이 아니구나. 어느 집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어머니나 딸을 종이라고 하겠는가. 특별히 그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희생을 해준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배신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족이죠. 그러한 가족관계에 감히 뛰어들어서 이 일은 싸구려 일이고 저 일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인간을 아는가? 정치를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의 그 가족관계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아주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하죠. 이것을 좌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그들이 집에 가면 어머니고 아버지고 아들이고 딸인 이 자기가 집에 가면 최고의 대우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들이 단지 근로자라는 것만 가지고 1시간당 1,000원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은 감지덕지해서 땅바닥이라도 기고 자기들의 구두라도 핥을 사람들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을 모르는 것이지요. 우리 국민 중에 돈을 더 달라, 월급이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착취당하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단지 돈만 원하는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가 근로자이건 아니면 경영자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땀을 흘려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돈을 벌 때 국민들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배급받듯이 당장 먹을 것, 당장 쓸 수 있는 돈, 그것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람도 같이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시가 이게 이어져 있는 그런 것인데 마음에 드는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아버지는 꾸벅꾸벅 조는 아이를 흔들어 깨우면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10바닥을 다 쓰고 난 후에야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아이가 최고다 하고 헛된 꿈을, 헛된 그 건방진 태도를 내버려 두지 않고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목소리를 낮추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커뮤니스트들은 이런 것을 모릅니다. 참 그들을 보면 가정교육의 부재, 그것을 면면히 확인하곤 합니다. 그들은 낡은 구두창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빈곤 코스프레를 하지요. 그리고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와서 애완견에게 먹인다고 하는 되지도 않는 쇼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저 몰상식한 인간들 그러겠죠.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얻어와서 애완견에게 먹이면 애완견은 병이 생기죠. 원래 애완견은 그렇게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동물병원 의사들이 누누이 지적하곤 하는 바로 그런 내용도 모르면서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언론에 밝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청와대 사진을 공개하는 일이 생겼고 거기에 보면
사료 부대가 옆에 쌓여 있습니다. 돈 주고 사료 사와서 먹이는 것이죠. 그러니 쇼를 하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하든지 아니면 들키지 말든지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정통파, 그들이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좌파 뺀 전체, 주류, 이쪽에서는 이런 쇼 안 합니다. 사실 비싼 것을 쓴다. 그래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지요. 낡은 구두를 신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이들은 어떤 쇼를 해도 어떻게 갑자기 6.25 동란 때까지 되돌아가서 쇼를 하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뭔가 싼 물건을 써야 하고 사치하면 안 되고 그렇게 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돈 없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렇죠. 돈 없는 젊은이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이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고 그것이 보도가 되고 돈 줄게 하면서 돈 없는 국민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문재인 그리고 그의 일당들인 것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변호사라는 그 직업을 그 밖에 나오지 말고 계속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은 경제도 이야기하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스스로 그 자료를 획득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는 가정에 아내가 둘이 있으면 더 좋고 또 셋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할수록 경제가 더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은 소득이 A1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면 이 가구에는 소득이 A1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업주부도 어엿한 노동이다. 그래서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해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아내에게 소득이 B1이 생깁니다.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볼 때 제2의 아내가 있으면 소득이 B1이 또 생길 것이고 제3의 아내가 있으면 소득이 B1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대단히 이 경제적인 결과가 좋아지는 것이죠. 소득이 단지 A1이었던 가구에 아내가 2명이 더 생겨서 아내가 셋이 되면 소득이 A 플러스 3B1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GDP도 올라간다. 이것은 경제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국가의 부를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단지 거품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부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러한 숫자적인 면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첫째 일자리 정책에서 아주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일자리 81만 개라는 것입니다. 이 공공일자리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공무원 일자리 내지는 공기업 일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일자리라는 게 늘어나게 되면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이 늘어난 것이죠. 돈으로. 그 다음에 공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그 국민은 돈을 벌게 됩니다. 무엇을 하고 돈을 버느냐를 따지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은 돈을 벌기는 버니까 우리 국내에서 1년 동안 그 산출한 돈의 액수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것은 국민의 지갑에서 걷어들인 것입니다. 세금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주게 되죠. 공기업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에 준해서 보기로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러한 돈을 번다, 생산을 한다 했을 때 생산이란 것은 만들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은 빵을 안 만드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빵을 안 만듭니다. 그러면서 돈만 벌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거다 하겠지만 국가의 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공기업 중에도 예외적으로 빵을 만드는 곳이 있긴 합니다. 산출을 하는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원전 관련 공기업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쳐부순 것이 바로 이 원전 관련 공기업이 앞으로 이 나라에서 발붙이지 말았으면 해서 그 행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원전은 이제 문 닫는다. 그래서 공기업 중에 예외적으로 빵을 만들 수 있는 곳을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빵 만들지 않고 직원들 돈만 받아가는 곳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들의 그 돈을 채워줘야 하는 그런 일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으로 국가의 부를 높이는, 키우는 그런 것일 때 일자리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경제정책이 더 꽃피우고 국민의 생활이 좋아지게 하는 데에는 조금만 두고 보면 별개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대기업이 돈을 벌 수 없게 합니다. 대기업은 기술 경쟁이라든지 경영 합리화 같은 것은 중간에 있던 어떤 부작용을 없애고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대기업이 생산활동과 경쟁을 멈추고 청소만 하고 있게 되면 곧 그곳은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대기업에게 이 1등을 해야 돈을 버는 대기업에게 꼴찌에게 속도를 맞춰라. 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하라.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는 대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조 개편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집행정부가 사기업의 경영을 맡아서 간섭하고 그런 의미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있는 이 정부는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행정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세계의 선두를 다투는 이런 대기업들을 내가 지휘하는 대로 따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대기업은 돈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합니다. 자본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정부 규제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 결국 생산성이 저하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기업에 그치는가? 불행하게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자기 자신도 돈이 많은 사람이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산세는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 뉴스에서 보도했듯이 세금 초과 징수를 실적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그 행정작용, 여기에서도 역시 비논리적인 악폐는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논리성, 그것을 우리는 문재인 화법에서 확인하고는 하죠. 문재인 화법,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그 집행정부, 거기에서 아이들의 방과 후 영어 지도를 금지하는 그런 금지한다고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지를 하더라도 그 사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틈새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학부모들이 왜 값싼 수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느냐 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기들이 업무 분야가 어떻게 되고 그 지시를 하면 그 지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책이
실현이 됐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원래 이 사교육 규제라는 것은 돈 없는 부모를 위해서라는 것이 그들이 밝힌 목적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돈 없는 부모만 피해를 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냈죠. 그러니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교육 규제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또 있습니다. 대학 입시 수시 전형하고 관련해서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아주 중요한 평가 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학생이 얼마나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단지 시험 성적만이 아니고 그 매일매일의 학교 생활을 기록을 해서 그 학생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고 어느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그것을 입시에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도적 취지에서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로 되었습니다. 이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 것, 체험 활동을 한 것, 이런 자신들의 어떤 창의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기록하는 것이 이곳이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생활기록부 해당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새로 이 부분을 고친다고 하면서 나온 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자율동아리에 관한 기록은 배제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 자율동아리 활동이 무슨 컨설팅 업체 같은 데 가서 고급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는 이런 사교육을 배제하겠다. 그런 것인데 사실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보지 않고 몇몇 두드러진 부작용만 본 겁니다. 나쁜 점만. 그래 놓고는 학생이 하는 자율동아리는 기록하지 않고 교사가 지도하는, 교사가 그 동아리를 이끄는 그런 구식 동아리, 규제형 동아리, 그것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주겠다. 아마도 선생님을 믿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이 이러한 정책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교사가 이끄는 동아리, 그것은 이미 학교 차원에서 벌써 수년 전부터 사교육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 변경은 결국 유착되어 있는 사교육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오히려 학생들 스스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자율동아리 활동은 죽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교사가 지도하는 동아리라고 한다면은 교사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교사들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듯이 이렇게 되면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아예 동아리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율동아리는
그보다 못한 아이들도 자기들 능력껏 만들어서 할 수 있었지만 교사는 3등급 이하 아이들까지 돌봐주고 이끌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추천서도 안 써준다 하는 것은 이제는 비밀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학교와 유착된 사교육 업체,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여기에도 정치색을 부여하자면 좌파 업체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걸 알고 교육부에서는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하는 이런 일들, 지금 소개한 이런 경우에 원래 명목은 우수자가 아닌 다수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번번이 다수자를 잡습니다. 아예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교육 잡아도 성적 좋은 애들, 상위권 애들은 무조건 어떤 체제 하에서도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이 자율활동 부분을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기회를 더 부여한다는 데 있어서는 엄연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정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집행정부에서 이렇게 어느 분야가 됐든 뻔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하니까 자영업자가 그 부담이 힘든다, 그 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건을 세워서 범위를 정해서 찔끔찔끔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든지. 그런데 이러한 금전 지원, 이제는 자영업자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까짓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만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그래서 돈을 좀 더 받게 해주겠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 보고 자리 비워라 합니다. 언제 대통령 자리에서 나갈래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한 일이지요. 국민들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그 일당의 현 정부를 이것은 악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대통령인 이 대한민국, 이것을 마치 인질범에게 장악된 여객기 같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낙담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이 인질범에게 장악된 여객기는 영화에서 보면은 결국은 승객들은 대부분 구조되곤 하더군요. 간혹 승무원은 희생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에 여객기가 공중 폭발해버리기도 합니다. 범인을 신속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그런 일도 최근에는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것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법을 지키라고 요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을 공무원의 자리에서 파면시켜야 하겠죠.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